예,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베트남 온라인 시장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한국 시간 기준 오후 4시부터 90분 정도 소요됩니다.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보다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공유의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웨비나가 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내일 녹화 영상 링크를 또 개별 전달드릴 예정인 점 미리 공지드립니다. 네, 오늘 진행될 프로그램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저희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의 한 베트남 FTA 활용 지원 센터에서 베트남 경제 현황, FTA 활용 방안, 그리고 베트남 통관 시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5시부터 약 30분간 해외 지재권 종합 지원실 호치민 IP 센터에서 베트남 진출 시 유의해야 할 지재권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무역관에서 취합해서 이후에 답변 전달드릴 예정이니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FTA 센터의 첫 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베트남 FTA 활용지원센터 이열아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베트남 경제 동향과 수출 기업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베트남 경제 동향, 난 비관세 장벽, 그리고 FTA 활용하실 때 체크리스트와 마지막으로 참고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베트남 경제 동향인데요. 한국과의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은 베트남은 아세안 중에서 GDP 4위 경제 대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베트남의 2위 수입국이자 3위 수출국, 그래서 총 3위 교역 대상국인데요. 수출과 수입, 추이를 보면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3위, 그리고 수입에서는 2위 국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의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은 베트남은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센서, 그리고 석유 제품, 그리고 무선통신 기기나 의류나 반도체 품목이 상위 품목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글로벌 생산 기지여서 중간재나 부품 교역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는 4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입 품목에서도 45%나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의 수출 기회 요인을 보면은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베트남 하면은 아시다시피 젊은 노동력이 되게 많습니다. 베트남에는 1억 명 이상의 인구수가 있고 이 중에서는 70% 이상이 20, 3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생산 기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높은 교육열과 금융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 베트남은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산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대체의 생산 기지로서 베트남 위상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D 및 첨단 제조업 중심 이전 확대로 한국 기업 진출 기회도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파트너로서 베트남 내 입지 확대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은 FDI 유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액을 보면은 총 2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은 중국산 대체 생산 기지로서 제조업 FDI가 제일 56.5%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의 소비 트렌드를 보시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쿠팡이면은 베트남에서는 라자다나 쇼피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웰빙이나 프리미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고요. 또 K 프리미엄을 많이 선호를 하셔서 한국 브랜드 선호도도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은 소비자 구매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데요. 2024년 월 평균 소득을 보시면 540만 동입니다. 오늘 하나로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고, 이번에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2030년에는 인구가 75% 중상층 편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고부가 소비재 수출 기회가 많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베트남 정부에서는 연평균 GDP 성장률 7%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조업이나 디지털 경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아니면은 IT 결제 이런 거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호 관세 이슈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FTA 활용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웰빙,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미엄, 그리고 세 번째는 에코 프렌들리입니다. 웰빙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로우 슈거나 아니면 제로 슈거 식품이 많이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제가 베트남 마트를 가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이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미엄을 보면은 K 프리미엄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이나 유아용품, 의료기기에서 K 프리미엄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편집점 중심으로 고급 브랜드가 많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환경 제품인데요. 어, 베트남은 베트남은 한국처럼 많이 확산되진 않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친환경 인식을 제고하고자 플라스틱 관련된 환경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페스트는 한국의 현대 자동차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빈페스트에서 뭐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전기 오토바이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별화를 두고 싶다 싶으면은 뭐 포장지나 그런 거를 좀 친환경 제품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코 프렌들리라는 그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주요 세제에 대해서 드리겠는데요. 수입 통관을 하시면은 수입세랑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수입세 말고도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이렇게 두 가지 세금도 넣었는데요. 특별소비세는 뭐 사치품 같은 거나 아니면 담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고, 환경보호세는 뭐 항공연료나 등유, 윤활제에 붙는 세금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참여하신 기업분들이 이제 식품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나 환경보호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입세와 부가가치세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8%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0%이지만 베트남에서는 내년 연말까지는 8%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세 그 계산 방식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세 가격 곱하기 수입 세율입니다. 그다음에 가세 가격은 그럼 뭘로 산정을 하냐? 그럼 제가 밑에다 작성을 해드렸는데요. 베트남에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 물품의 CIF 가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출을 하시면은 FOB 가격 기준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수출 신고 필증의 FOB 가격에 뭐 보험을 이렇게 들었으면은 그 보험료 플러스 그다음에 해상 운임비 이렇게 더한 가격이 CIF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부과되면은 가세가격 플러스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수입세를 더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시면은 그렇게 하면은 수입세와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런 세금을 납부를 하시면은 통관이 돼서 이제 물품을 반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 FTA 협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베트남은 현재 17개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랑은 총 3개를 체결하고 있는데요. 아세안 FTA, 그 다음에 한국, 베트남 FTA, 그리고 RCEP FTA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수출 신고를 했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FTA가 한국 베트남 FTA 협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세안이나 RCEP보다 한국 베트남 FTA가 영세율이 많이 적용이 돼서 그래서 업체분들이 아세안 FTA나 아니면은 RCEP FTA보다는 한국 베트남 FTA를 많이 활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비관세 장벽이라는 목차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 목차에서는 식품, 그다음에 화장품, 의료기기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참여하신 업체분들이 식품 업체여서 식품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입 물품을 먼저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입 금지 품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건부 수입 품목, 그리고 그 외의 품목입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수입 품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금지 품목은 아예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되지 않고 그 외 품목 같은 경우에는 허가나 뭐 신고 같은 게 필요 없이 그냥 통관만 되면은 수입이 되는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에는 등록도 해야 되고 또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신고랑 등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물성이나 뭐 식물성 식품 같은 경우에는 검역까지 절차를 거쳐야 돼서 조건부 수입 품목에 해당됩니다. 베트남 수입 규제 제도를 제가 식품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물품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증 및 허가 요건 검토. 이것 때문에 제가 조건부 수입 품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사나 검역 여부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품 확인을 할 때는 그 제품의 상태나 형상 등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왜 검토를 하냐 하면은 HS 코드를 분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뭐 밀가루 함량이나 아니면 고기 함량에 따라서 HS 코드가 달라져서 이 상태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간헐부서 확인이 있는데요. 식품도 식품 종류에 따라서 보건부 품목인지 아니면은 뭐 산업무역부 간헐 품목인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간헐부선도 또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고나 등록 여부로 이렇게 또 나눠지는데요. 등록 대상 품목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36개월 이하 어린이용 제품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 같은 경우는 자율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율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자율신고 제품은 등록을 하지 않으셔서 식품안전검사가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슬라이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식물 식품의 경우에는 검역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식물 검역 필요 여부라든지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식품안전검사 필요 여부도 마지막으로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밑에다가 일반 식품과 기능성 식품의 정의에 대해서 작성을 드렸는데요.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지금 발표를 하냐면 한국에서 일반 식품이어도 베트남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국에서 일반 식품으로 수출을 했는데 왜 베트남에서는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가 되냐.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가 되면은 꼭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베트남에 수입하기 전에 꼭 무조건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능성 식품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보면은 영양 보충 식품이나 아니면 건강유증 식품, 의학 영양 제품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렇게만 보면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뭐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홍삼이나 인상 관련된 식품이 많이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품은 식품 종류에 따라서 관할 부서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씩 살펴보면은 일반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보건부 MH 관할 품목입니다. 그리고 또 마시는 물이나 아니면 식용 얼음, 또 식품 첨가제, 건강기능식품도 보건부 관할 품목이고요. 그다음에 식품을 담는 용기도 보건부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마시는 물이 보건부인데 뭐 음료수나 아니면 맥주, 와인, 술 같은 경우에는 산업무역부 관할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업체분들은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 또 어류나 육류 같은 경우에는 농업환경부, 그다음에 햄이나 베이컨 같은 육가공품은 농업환경부에 관할 품목입니다. 그래서 식품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관할 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식품 등록 절차와 등록 기간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식품류는 보건부 대상이고, 그다음에 식품 종류에 따라서 자율 제품 등록이 필요한 물품인지 아니면 승인이 필요한 물품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등록 절차는 한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되고요. 비용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 식품 경우에는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7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식품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업체별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품 등록 절차에 대해서 제가 드리겠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품 같은 경우에는 등록 아니면은 자율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에는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36개월 이하 유아대상 영양식품,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사용허가 미등록 식품 첨가물을 첨가한 뭐 식품의 경우에는 제품 등록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자율신고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뭐 포장된 가공식품이나 아니면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 보관 용기의 경우에는 자율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등록 신청서는 당연한 거고 뭐 자유판매 증명서나 수출 증명서 또는 위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뭐 자유판매 증명서, 수출 증명서, 위생 증명서는 수출국에서 이렇게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GMP 증명서나 뭐 인체에 미치는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빙 서류도 꼭 수출하기 전에 이렇게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이 GMP 증명서가 필수이기 때문에 제가 또 나중에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자율 신고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 자율신고서랑 그다음에 ISO 17025 기준 충족 식품 안전 서류입니다. 그리고 등록 이행 절차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리면 직접 방문을 하셔도 좋고 온라인 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출자가 하느냐 수입자가 하느냐 이렇게 문의를 주실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수입자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입자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등록을 대신 해주는 법인에서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접수를 하시면은 접수 기간에 검토 후에 승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율신고의 이행 절차를 보면은 뭐 식품 공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자적인 방식 또는 우편으로 이 구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유식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검사가 필수 조건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 안전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품 및 수입자에 따라서 정밀검사, 일반검사, 간편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게 정밀검사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검사, 그리고 제일 쉬운 게 간편검사입니다. 정밀검사의 경우에는 이 샘플을 채취를 하기 때문에 최초 수입하시는 업체분들은 이 샘플도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여유롭게 선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반 검사인데요. 일반 검사는 서류 검사입니다. 뭐 정밀 검사에 3번 연속으로 통과한 경우에는 일반 검사로 이제 분류가 되고, 또 일반 검사에서 3번 연속으로 통과한 경우에는 간편 검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신에 뭐 GMP나 아니면 해썹의 기준을 달성한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바로 간편 검사가 되기 때문에 이 해썹에서 뭐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업체분들은 이 해썹 서류를 제출하시고 간편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일반 식품에 대해서 알아봤고, 건강기능식품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보건부 제품 등록 신청 대상인데요. 그래서 등록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 뭐 안전검사 결과표나 뭐 수출 국가에서 발급한 CFS, 이게 CFS가 그 수출 판매 증명서이고, 그리고 수출 증명서나 또 위생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건강기능식품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이 GMP 서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GMP 서류는 제조품질관리기준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GMP랑 뭐 식품,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 조건으로서 우수식품,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해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인데요. 그냥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면 이 GMP를 꼭 준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검역 대상 물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검역 대상 물품은 총 세 가지입니다. 동물에 관련된 물품이거나 아니면 식물, 그리고 수산물, 이렇게 총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유제품이나 뭐 꿀 관련된 생산품, 아니면 동물성 유지, 뭐 햄이나 소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 검역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역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필요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 총 네 가지입니다. 검역 등록 신청서, 그다음에 해썹 인증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기타 요청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기타 요청하는 서류는 이제 물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미리 신청을 해서 그때 요청하는 서류가 뭔지 보시고 그다음에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화나 뭐 살아있는 식물, 뭐 코코아나 곡물도 많이 수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곡물에 관련된 식품이나 아니면 가실조 제품, 또 식물성 사료도 뭐 많이 들여오시더라고요. 여기서 뭐 비료나 아니면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한 사료 제품도 많이 수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도 검역 대상 물품에 해당됩니다. 이때도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식물검역신청서, 그다음에 식물검역증명서 뭐 이런 게 있고요. 제출하는 서류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검역 대상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류나 뭐 새우, 조개 이런 거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해야 될 서류는 제가 슬라이드에 이렇게 작성을 해드려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식품에 관련된 주요 이슈인데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업체분들은 이 사항을 꼭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에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미조품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베트남 공안에서 집중 단속을 실행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등록을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등록을 취소하는 아니면은 이제 기업한테 등록 신청을 철회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들어보니까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잘 안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렇게 진출하시는 분들은 수출하기 전에 먼저 베트남의 건강기능식품을 등록을 해보고 그때 이제 등록까지 완료가 되면은 그때 선적을 진행을 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최근에도 선적을 하고 난 베트남에 이제 보세 상고까지 들어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등록을 하려다가 등록이 안 되니까 반송을 하거나 아니면 폐기 처리된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업체분들은 이 사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FTA 활용 체크리스트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수입 통관 시 서류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FTA를 활용하시는 업체분들은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과 이때 활용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TA 활용은 많은 업체분들이 이제 관세 경감 또는 제거를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는데요. 이때 활용을 하면은 이제 관세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영세율이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90% 이상의 업체분들은 FTA를 다 활용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를 몰랐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FTA를 활용을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FTA 활용 체크리스트를 보고 발급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앞에서 베트남 FTA 체결 협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때 한국 같은 경우는 총 세 가지로 체결을 하고 있다고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양식이 폼 AK, VK, RCEP 이렇게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 금액이랑 이제 수출국 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 표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TA 활용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품 HS 코드를 무조건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HS 코드를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FTA별로 관세율을 비교를 해 주셔야 합니다. HS 코드마다 그 FTA 협정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HS 코드를 정확하게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류를 못하겠다 하면은 이제 관세사나 아니면은 세관에 사전 심사 질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TA 관세율을 비교를 해주시고 만약에 한배 FTA를 적용하겠다 이러면은 그 한배 FTA 협정 문상에 그 해당 AHS 코드로 가시면은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을 보고 이제 원산지 판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원산지 결정 기준도 되게 생소하고, 나 원산지 판정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이제 관세사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세관에 직접 부딪히면서 하시는 업체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원산지 판정을 하면은, 이제 한국산으로 인정받았다 하면은 그 한국산으로 인정받은 그 증빙 서류를 세관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좀 다소 복잡하고, 그다음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관세사를 이용을 해주셔서 세관에 이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이제 심사를 하고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은 이제 수입자한테 전달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발급할 때 원산지 증명서가 두 장이 나옵니다. 원본이랑 사본이 나오는데요. 그 수입자한테 전달할 때는 무조건 원본을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입자한테 그럼 어떻게 전달을 해주냐라는 문의도 있었는데요. 그때 그냥 우편으로 해주셔도 되고, 뭐 해외에 있으니까 우편으로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메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제가 왜 사본 말고 원본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본에는 레퍼런스 넘버가 없습니다. 원본에는 레퍼런스 넘버가 있는데요. 이때 수입 통관을 할 때 레퍼런스 넘버를 적용을 해야지 그 FTA 관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원본을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HS를 했는데, 그럼 HS 코드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HS 정의를 살펴보면은, 통일 상품명 및 보호 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블루프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적었는데요. 그냥 품목에 숫자를 부여했다, 이게 HS라고 불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H수 코드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HS는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10단위,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8단위, 그리고 미국은 10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8단위와 10단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용 크림인데,
이거는 화장품으로 분류가 돼서 330499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3304호의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이 분류되는 HS 코드고요. 그래서 이제 99 같은 경우는 기타 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의 6자리를 보면은 339399로 동일하게 분류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열 단위와 여덟 단위를 보면은 조금씩 다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표의 물품 명세를 보시면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기초 화장용 제품류의 같은 경우에는 삼성무상99 1000, 메이크업용 같은 경우에는 삼성구구 2000으로 분류가 되지만 베트남에는 기초 화장용이나 메이크업용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드름용 방조 제품은 9920, 그다음에 얼굴 피부용 크림 로션 같은 경우에는 9930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6자리는 동의하더라도 8자리나 10단위는 이렇게 각각으로 분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코드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6자리까지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했지만, 6자리 단위조차도 이제 다르게 분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와 이제 수입 신고서가 이제 HS 코드가 다르면은 원산지 증명서를 불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원산지 증명서를 이제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입국의 세관에 이제 가서 이거는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원산지 증명서의 HS 코드를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국에서 수입 신고를 할 때는 이제 베트남의 HS 8단위로 이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출국에서 수출 신고를 할 때는 HS 10단위를 이제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산지 증명서의 HS 코드와 수입 신고서의 HS 코드가 다르면은 원산지 증명서를 불인정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FTA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의 HS 코드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발급 정정 가능하게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수입신고 필증이나 뭐 품목번호 확인서, 그리고 사전심사 결정서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서, 그다음에 협정 상대국 관세, 뭐 품목 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니면 정보를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수입국의 HS 코드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 또는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HS 코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수입국이랑 수출국의 그 물품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해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HS 코드가 분류가 되었다고 베트남에서 똑같이 분류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물품에 대한 기능 용도, 뭐 관점과 이해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카메라용 렌즈입니다. 카메라용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카메라 렌즈라는 그 HS 코드인 9002, 12호로 분류가 되었지만 베트남 관세청에서는 이거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가 돼서 9002, 90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HS 코드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느 HS 코드를 신고를 해야 되냐고 문의를 주실 수 있는데요. 수출국에서는 한국의 HS 코드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의 HS 코드로 이렇게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HS 코드 차이가 발생이 되면은 원산지 증명서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수입국한테, 아니, 한국 수출국한테 이제 원산지 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전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 베트남 품목 분류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트남 세관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품목 분류 사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베트남 세관의 품목 분류 사전 심사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권고 드리는 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많이 권고 드리고 있는데요. 사전심사 같은 경우에는 세관에서 직접 답변을 해주고 직접 분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능이 있어서
사전 심사를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HS 코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 아래 표에 같은 경우는 진짜 업체의 그 코드 관리인데요. 제가 예시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재 코드가 많거나 아니면 HS 코드 분류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업체분들은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가하시는 업체분들이 식품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HS 코드랑 간새우를 이제 참고할 만한 이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커피와 차류 같은 경우에는 공구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때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이때 구후로 분류가 되는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원두입니다. 그리고 거기보다 좀 더 나아가서 가공한 제품이 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맥심이나 아니면 G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 조제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구후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21류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피 조제품을 구류로 많이 분류를 하시고 저한테 많이 갖고 오는데 저 구류가 아니라 21류로 분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홍삼이나 인삼의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13류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야채, 과일 주스랑 그다음에 음료수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근데 야채, 과일 주스를 어떤 걸 말하는 거냐라고 보면은 이제 착즙 주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채, 과일 주스에서 뭐 설탕이나 아니면은 기타 성분을 이제 함유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음료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22류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류로 분류되는 그 채소 주스나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진짜 순수한 과일 주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향이나 아니면 설탕을 첨가를 했다 이러면 음료수로 분류가 때문에 22류로 분류를 해주셔야 합니다. 20류랑 22류를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시고 복잡해 하셔서 이 점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간세율도 제가 작성해 드렸는데요. 밑에 이제 간세율을 보면은 MFN 세율은 뭐냐면 기본 세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베트남이랑 한국은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제 MFN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MFN 세율은 그냥 기본 세율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을 보면은 15%에서 최대 35%까지 최대 40%까지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세안 FTA나 뭐 한국 베트남 FTA를 적용한다 이러면은 0%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업체 분들이 이제 수출하신다 하면은 무조건 FTA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공식품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제 뭐, 간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사탕이나 젤리 같은 경우에는 17류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게 이제 코코아나 초콜릿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으면은 18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코코아가 이제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었다 이러면은 18류로 무조건 분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파스타나 만두,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구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게 고기 함량이 20%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은 식구류가 아닌 16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파스타나 뭐 떡볶이 안에 뭐 소스에 그 조그마한 육류 가공품 이렇게 첨가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게 이제 20% 이상 함유되었다 이러면은 식구류가 아닌 16류로 분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리얼이나 선식 같은 경우에는 19류, 베이커리 제품 경우에는 1905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간세율을 살펴보면은 기본 세율이 이제 13%에서 최대 40%까지 부과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도 FTA를 활용을 하시면은 0%를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활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HS 코드 주요 이슈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뭐, 수출국이랑 수입국의 HS 코드 차이가 있는데, 이때
이때 주요 이슈인데요. 네, 세관 사원 심사할 때 이제 HS 코드가 이제 뭐 잘못됐다, 이렇게 잘못 분류됐다 이러면은 베트남 세관에서는 최대 5년까지 소급 부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을 해주시면 이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 사전 심사 제도를 꼭 활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HS 코드를 확정했다 이러면 이제 다음 단계가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인데요. 제 예시를 갖고 왔는데 한국 베트남 FTA 협정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기인데 의료기기가 9022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9022호로 가시면은 그 맨 끝에 나와 있듯이 CTH나 아니면 RV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산지 결정 기준인데요. 뭐 4단위 세관 변경 기준 또는 40% 부가가치 기준 충족 이렇게 이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협정문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협정문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게 귀찮다 이러면은 한국의 그 관세청 FTA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그 협정문별로 HS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정리돼서 나오니까 그 사이트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을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CTH였던 세관 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업체분들은 한 가지 제품을 만들 때 한 개 이상의 한 개국 이상에서 아니 한 개국에서 만들기보다는 그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무조건 두 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 또는 가공 제조되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인 세번 변경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은 CC, CTH, CTSH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제품의 AHS 세번과 원재료의 AH 세번이 다를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기준인데요. CC 같은 경우에는 그 AHS 코드 앞에 두 자리가 변해야지, 달라야지 원산지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CTH는 4단위가 변경이 돼야지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거고, CTSH는 6단위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CTH이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경우에도 CTH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가가치 기준인데요. 부가가치 기준은 이제 원산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 기준은 금액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RVC 40% 공제법을 가져왔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세번 변경 기준을 많이 활용해서 부가가치 기준을 약간 덜 고려를 해줘도 되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RVC 40% 공제법을 살펴보면은 FOB 가격 분의 FOB 가격에서 비영내상 원재료 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40% 이상이 나와야지 그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공 공정 기준의 경우에는 섬유 제품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식품이 가공 공정 기준으로 사용한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식품 업체분들은 이제 세번 변경 기준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로 부가가치 기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각 협정과의 HS 코드 6단위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국이랑 베트남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박스 안에다가 6자리를 4단위도 아니고 6자리를 입력을 해야지 이제 검색이 되기 때문에 6자리까지는 분류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이제 산업무역부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이것도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기다가 표시한 빨간색 박스 안에다가 6자리를 입력을 하시면은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이제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 입증하는 방법인데요. 입증하는 방법에는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는 건데 이 서류가 되게 많습니다. 한 7에서 8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원산지 입증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재 명세서인데요. 이거를 실무적으로는 BOM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제일 중요한 항목을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관 보호, 그다음에 원산지, 그리고 가격, 입증 서류,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이제 가격별로 적는 칸이 있는데요. 식품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번 변경 기준을 많이 활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세번 보호랑 원산지 항목, 그다음에 이 원산지 항목 이 딱 두 가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대신에 그 원산지가 한국산이라고 하면은 원산지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원산지가 이제 한국산이냐 외국산이냐 이거를 확인해 주셔서 이제 입증 서류도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관 부호도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지 이제 원산지 판정이 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원재료별로도 이제 세관 부호를 이제 분류를 해주셔야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직접 재료비나 뭐 판매 관리비 이 경우에는 이제 금액을 적는 칸입니다. 이제 금액으로 이제 원산지 판정하는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가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시는 업체분들은 이 직접 재료비, 판관비, 뭐 이 FOB 금액을 제가 다 언급은 안 했지만 이 빨간 박스로 표시한 부분들은 무조건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조 가공도 서류인데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는 이제 식품 가공 그 절차를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업체분들한테 받으면은 사진까지 첨부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요. 사진 첨부는 이제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요청을 해드리냐면 사진이 첨부가 돼야지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도 꼭 첨부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막 이제 업체분들이 바쁘셔가지고 그좀 키워드로만 작성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때는 반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사진도 같이 첨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키워드가 아닌 이제 문장형으로 이제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꼼꼼하게 작성을 해달라고 하니까 온도랑 뭐 보관 시간 이런 것까지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반려가 안 되고 이제 바로 프리패스로 이제 승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조 가공도랑 그다음에 BOM 자재 명세서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OM이랑 이 제조 가공도를 보고 원산지를 판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생산 입증인데요. 이것도 원산지 결정 기준의 하나인 기준인데, 제가 왜 따로 언급을 안 드렸냐면, 이거는 이제 수산물이나 축산물, 이제 농산물만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완전 생산 입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축산물, 수산물, 그다음에 그런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 서류나 아니면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이런 걸로 대체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업체분들은 이렇게 참고를 해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직접 운송 원칙인데요. 직접 운송 원칙은 이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이 될 때 제3국으로 거치지 않고 직접 운송이 돼야지 원산지로 인정을 해준다는 원칙입니다. 근데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으로 수출을 하실 때, 지리상으로 무조건 제3국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제3국의 세관에 가셔가지고 비가공 증명서를 떼우시면 됩니다. 비가공 증명서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국가에서 가공을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건드렸다라는 거를 이제 세관에서 입증해주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제3국을 거치셨다면 이 비가공 증명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원산지 소명서인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BOM이나 제조 가공도를 이제
참고로 해서 이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이제 수출자랑 생산자 정보를 이제 입력하는 칸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눴는데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첫 번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재료명이나 아니면 원산지, 가격, 공급자 이거를 작성을 해주시는 칸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BOM이랑 항목이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원재료가 많은 업체분들은 이걸 BOM에도 작성을 해야 되고 이 두 번째 칸에도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러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칸 안에다가 그냥 BOM 별도 첨부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BOM을 제출을 해주면은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판정 관련된 정보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출자가 이제 임의로 판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부가치 기준이나 세관 변경 기준 중에 나는 세관 변경 기준을 적용해서 이제 충족이 됐다 이러면은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세관 변경 기준 충족 여부의 칸에 가서 얘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직접 운송 여부에도 제 선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운송이 되었다 하면은 얘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번의 원산지 결정, 이게 최종 판정 여부인데, 그래도 충족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작성자에 대해서 적는 칸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왜 따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서명 또는 인을 이렇게 빼먹고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명 또는 인도 같이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뭐 개인 서명도 되고 회사 직인도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원산지 증명서가 나오는데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원본이랑 카피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카피본이 아닌 수입자한테는 원본을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본을 판별하는 방법은 뭐 카피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원본에는 이제 레퍼런스 넘버도 작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막 밑에 그 도장이랑 그다음에 세간의 직인도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원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원산지 증명서 발급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7에서 8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수출할 때마다 그렇게 제출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되게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고,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증수출자가 뭐냐면, 그 처음에 원산지 증명서를 7개에서 8가지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인증수출자로 이제 승인을 받으면 그 인증수출자에 한해서 수출할 때 신청할 때마다 그냥 한두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은 바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증수출자를 활용해 주시면은 그 발급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고 비용도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증수출자를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증수출자 제도가 있는 걸 모르는데 이번 기회에 아시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출하시는 분들은 이 인증수출자를 활용을 하셔서 원산지 증명서를 이제 빨리빨리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산지 그러면 왜 중요하냐? 그럴 때 뭐 FDA 협정제율 적용할 때 무조건 원산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생산자나 소비자 보호 기능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우회 수출 방지나 뭐 국가 간 교역과의 투자 증진도 돼서 불공정 무역 방지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산지 검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판정을 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받고 이러면 끝난 게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요. 끝난 게 아니고 원산지 검증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FTA 특혜를 적용받는 뭐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를 하는 건데요. 원산지 검증 목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허위로 정보를 제출을 했거나 그럴 경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검증 방법으로는 뭐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이 있습니다. 직접 검증은 이제 수입부 세관이 해외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하는 방법이고요. 간접 검증의 경우에는
이제 수입국 세관이 이제 수출국 세관한테 요청을 해서 수출국 세관이 이제 직접 검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적 검증과 간접 검증 방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검증은 뭐 HS 코드, 품목 분류, 그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협정화세 적용 신청 내용, 그다음에 지적 운송 원칙을 중심으로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산지 검증을 할 때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했을 때 이제 발급 주체 적정성 여부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총 세 가지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모두 다 기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발급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이렇게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을 하는 건데 한국과 베트남 FTA는 다 기간 발급이기 때문에 기간 발급에서 잘 발급한 것인지, 그리고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산지 증명서 양식 적정 여부인데요. FTA마다 양식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FTA별로 이제 양식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는 다 영어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 영어가 잘 작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기재사항 노락 여부가 있는지 이런 거를 검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 유효 기간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려면은 선적을 하고 이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발급할 때 반려가 많이 돼서, 3일 이내에 발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제 소급 적용을 이제 기재를 하면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슈드 레트로 액티비리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은 아니면 거기다 표시를 해주시면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는 당연히 검증을 하는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제가 지적 운송 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중간 경위 없이 직접 운송되었는지 이렇게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료 보관 의무 준수 여부인데요.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그 FT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은 그 발급일로부터 5년까지는 그 제출했던 서류를 무조건 다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물로 이렇게 보관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료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무조건 5년이기 때문에 자료 보관을 꼭 준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검증이 나오면은 자료가 없어서 검증을 못 해가지고 다 많이 걸리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무조건 보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설계해드렸던 원산지 검증 방법인데요. 원산지 조사 흐름을 보면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때 이제 형식적 요건을 검사를 하는데 이제 형식적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은 잘 발급했는지 그리고 또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이런 거를 심사하는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조사 대상자 선별이 되면은 이때 감적 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세관이 한국 세관에다가 이제 소명 자료를 요청을 해달라 수출자한테 그렇게 해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때 불충분 시에는 이제 실질적인 요건까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조사는 이제 수입국 세관이 이제 수출자를 직접 조사를 하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사가 다 돼서 결과 나면은 이제 특혜관세 적용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의 FTA 별로 원산지 검증 방법에 대해서 제가 표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해신 기한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달라서 이 부분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간접 조사를 실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2개월 안에 해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한국 FTA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안에 해신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RCEP 같은 경우에는 30일에서 90일 사이에 해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이 표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베트남 원산지 위반 시 행정처벌인데요. 이제 위조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했거나 아니면은 허위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면은 2천에서 7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때 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정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제가 그 현지 기사인데요. 올해 상호관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올해 그 베트남 정부가 그 짝퉁샵을 되게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애님 미딩 한인촌 거기에 이제 짝퉁샵이 많이 폐업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다낭 갔을 때도 다낭에도 짝퉁샵이 많이 그 문을 닫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밀수나 미조품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강화가 되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법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올해 나온 개정 법령인데요. 이것도 원산지 관리나 아니면 원산지 판정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개정된, 개정된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보면은, 아, 베트남 정부가 원산지 관리와 그다음에 판정, 그다음에 이런 거를 되게 집중 단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화를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업체분들도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 잠깐 안내 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많이 참고하는 사이트를 갖고 왔는데요. 베트남 법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법령 도서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법령은 제가 여기서 많이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수익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세관 홈페이지,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 베트남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랑 HS 코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베트남 관세 정책에 대해서 참고하실 만한 그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기 사이트를 참고해 주셔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미국 상호관세에 대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베트남 경우에는 20%로 많이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회 수출할 경우 40%가 부과되고 있다. 8월 7일부터 부과되고 있으니까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됐고, FTA 원산지와 CBP 원산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FTA 원산지를 충족을 했으니까 CBP 원산지도 충족이 됐다라고 해서 미국에 수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FTA 원산지와 CBP 원산지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별도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이 슬라이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CBP 사례도 제가 이렇게 참고 사항으로 넣어놨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베트남 FTA 활용 지원 센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이번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희 한베트남 FTA 활용 지원 센터에는 하노이에도 있고 호치민에도 있는데요. 서로 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뉴스 레터를 제공하면서 정보 제공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시 상담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헬프데스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통관을 하시다가 이제 통관이 막히거나 뭐 인증이나 뭐 등록을 못 하겠다 하면은 저희 FTA 자문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별로 다 자문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점도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호치민 IP센터의 정례혁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트남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케이푸드 관련 지재권 침해 사례 및 보호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의 어, 특허청 등록된 변리사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민간 VC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대리했었던 그런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 기술 이전 관련해서 라이센싱도 진행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합류해서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최대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내용들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뭐 이런 강의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처음에 바로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지대권이라는 내용들이 항상 들어도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알 것 같지만 좀 잘 모르고 그리고 실은 이게 또 문제가 되면 아주 좀 엄청 큰 문제가 되고 좀 굉장히 이렇게 신경 쓰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실은 문제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어떤 관심의 영역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간략하게 좀 알아두시고 소위 말하는 경각심을 좀 가지시면 앞으로 이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잘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목차는 뭐 제가 아세안 국가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하노이 코트라로부터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좀 이게 전반적인 어떤 그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 좀 약간 내용을 좀 같이 좀 포괄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좀 내용들 좀 있어서 같이 좀 이제 포함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재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국가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공통된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은 이제 지대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요즘 뭐 많이 잘 아시겠지만 그 한류 열풍, 그다음에 한국 K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여러 곳에서 뭐 OTT 플랫폼 같은 데에서 이렇게 한국 문화 관련된 여러 어떤 이런 컨텐츠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컨텐츠도 어떻게 보면 지적 재산의 하나인데, 컨텐츠가 어떤 지역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용이 변하거나, 뭐 그림체가 변하거나 아니면 음악이 변하거나 이러진 않죠. 그 어떤 언어가 좀 변화될 수는 있지, 기본적으로 코어는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지재권 내용들은 비교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이렇게 어떤 협약들에 가입되어 있고 그 협약에서 일정한 어떤 그 지대권 법령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좀 마련하고 있어요. 이러한 법령을 좀 두고 이러한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세안 국가들도 지금 국제 협약에 좀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지재권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체계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전문가랑 좀 더 깊게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이들 나라에서 베트남을 포함해서 아세안 국가에서 이제 지배권 확보가 필요한 이유부터 주요 침해 사례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상표권 침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다음에 지배권을 정확히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상담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표 관련된 얘기인데 계속 특허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디자인 관련된 얘기인데 상표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아니면 디자인 관련된 얘기인데 저작권으로 얘기를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좀 어떤 개념이 좀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짚어 넘어가 보고요. 네, 마지막에는 이제 아세안 국가에서 지재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뭐 아세안 국가에서 지대권 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밑에 지금 그림 보시다시피 뭐 K데몬 헌터스부터 이제 블랙핑크라든지 오징어 게임, 뭐 BTS 지금 한국 관련된 어떤 K 컨텐츠의 열풍이 굉장히 많이 지금 아세안 국가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만큼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세안 국가에서 이제 한국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소비하나, 어떤 것들을 입고, 먹고, 마시고,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바르고, 뭐 입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 상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인기에 비합리적으로, 뭐 제가 비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불법적으로 좀 편승하고자 하는 경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인기에 불법 편승하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품에 대한 어떤 위조 상품, 소위 짝퉁을 유통하고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뭐 특허청에서 이제 지금 이제 지식재산처로 승격이 됐죠. 그래서 처 레벨로 승격이 되었는데 2024년에는 이제 특허청이었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이제 조사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가 지금 이제 무단으로 선점된 이런 케이스들을 지금 이제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수치들을 좀 알 수 있고요. 옆에는 이제 저희 보건에서 이제 지금 좀 이제 조사를 한 내용들인데요. 현재 지금 이제 보시면 K푸드 관련돼 가지고 온라인에서 위조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어떤 건수들을 지금 여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사이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죠. 2022년도까지는 쭉 꾸준히 증가를 해오다가 2023년에 좀 약간 좀 주춤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코로나 어떤 이후에 어떤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당시 좀 여러 가지 어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좀 약간 위조 상품에 대한 대응을 하려는 어떤 이런 노력들이 좀 반영된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좀 겹쳐졌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갑자기 또 이제 한국 상품들에 대한 어떤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굉장히 또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국가별로, 아시안 국가별로 지재권을 확보해두지 않으면 대응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 아마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한국에서는 뭐 상표 출원이나 아니면 디자인 출원, 뭐 특허 출원을 진행해 보셨고, 또는 이제 이런 한국에서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록을 해 놓으신 사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해외에서는 진행을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관련된 정보나 지식이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특히 아세안 국가에서는 지재권을 확보하지 않으시게 되면 아까 전처럼 상표가 내가 한국에만 등록을 해놓고 베트남에선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놨었을 때는 남이 누군가 먼저 등록을 해놨다고 한다면 실은 뭐 굉장히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재권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고 하는 건데 property라는 단어에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재무제표 회계라든지 이런 거 보시더라도 거기 연결 재무제표상에서도 다 기업의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입니다. 저희가 보통 무형자산을 보시면 거기에 영업권이라든지 보통 이제 지재권, 지식재산권이라는 이 항목 두 가지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 안에 바로 그런 어떤 이제 특허, 상표권, 이제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내가 자동차를 샀다고 그게 미국에서도 내가 그 자동차가 내 거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한국에다가 다 등록, 뭐 취득세 내고 하셔야 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해당 자산을 어떤 취득을 하려면 똑같이 그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죠. 내가 이건 내 거고 내 건데 미국에 등록을 안 해놓고 베트남에 등록을 안 해놓고 이거 당연히 내 건데 왜 누가 따라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실은 그거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비용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정보의 부족의 문제로 그냥 한국에만 등록해 놓고 이제 현지엔 등록을 안 해놓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어떤 외국의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그 나라에서 지재권 확보가 가능한 좀 필요한데 이게 최소한의 보험적 성격을 가진다는 그런 좀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보험을 들어놓으면 항상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응이 되잖아요. 근데 보험을 들어놓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자기 생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좀 현재 지재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 있고요. 아세안 각국 현지에서 이제 지재권이 과연 행사가 가능하냐? 왜냐하면 이제 뭐 현지 어떤 정부 시스템이라든지 부정부패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뭐 이제 뭐 보통 이제 브라이버리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뇌물을 통해서 이제 뭐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재권 행사가 뭐 확보를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저희는 공공기관이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뭐 뇌물 주고 해결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뇌물 준다고 해서 또 다 해결되는 것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어떤 지재권 확보를 통한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좀 맞춰가면서 어, 해결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는 게 전공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어떤 산업 분야가 가장 피해가 심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화장품, 의류, 식품, 가전제품 이런 것들에서의 좀 약간 지재권 피해가 좀 심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지식재산보호원에 지금 저희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이제 누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고,
보시면 이제 뭐 특히 화장품, 프랜차이즈, 전기전자 제품이라든지 의료 제약 제품, 상품들, 그다음에 그 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도 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침해 사안도 종종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아직 좀 기술적으로는 어떤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에 비해서 베트남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그만큼 기술적인 어떤 역량이 올라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허 침해 사례가 많이는 있진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국 기업들의 소비재 및 프랜차이즈 관련 상표 무단 선점 사례가 이제 가장 뭐 많고요. 그 다음에 위조 상품 유통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트남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상표를 무단 선점해 가고 있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아세안 국가에서 발생한 IP 침해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사례들로 뭐가 있는지 아마 잘 아실 건데 불닭볶음면 이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옛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불닭볶음면이 이제 좀 위조 상품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게 지금 사진 보시면 이제 여기 빙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예 지금 제조사 명칭이 좀 달라졌죠. 근데 똑같이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어떤 그 로고 형상을 띠고 있는 캐릭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단어 이런 것들의 표기가 다 거의 비슷하죠. 또 표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싸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판매를 권유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타 광고를 하는 거를 지금 캡처를 해온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상의 미원.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것도 정품은 아닙니다. 이런 어떤 미원 같은 것들도 위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다시다. 뭐 이런 것들도 CJ 제일대당의 다시다와 같은 그런 제품들도 위조 상품이 많이 유통되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소주죠. 한국산 소주. 이제 대표적으로 진로에 이제 참이슬이 이제 위조 상품 유통으로 굉장히 많이 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건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시면 한국산 소주를 주로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공장 쪽에서 많이 만들고 있고요. 비슷하게 좀 명칭을 좀 표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참이슬 이제 진로를 이제 한자를 이제 한글로 풀어 쓴 건데 여기 보시면 참 좋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표현되고 있는 어떤 뭐 뒤에 물방울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뭐 폰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제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법한 그런 유사상표, 모방상표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유사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참이슬과 참 좋은은.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비슷한 어떤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 트레이드 드레스 전반적인 어떤 그 상표 문자 상표가 똑같은 것이 아닌 전반적으로 어떤 상품을 나타내는 상표가 거기에 상품과 결합되었을 때 그 전체적인 상품이 나타내는 어떤 그 이미지나 형상 그다음에 인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하는데 트레이드 드레스를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표현을 해서 이렇게 좀 따라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많이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제 24년에 뭐 거의 1,200건 이상의 이제 케이푸드 상표권 침해 사례, 위조 상품 유통 사례들이 이제 등장을 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정관장,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삼 관련돼 가지고 여기 쪽에서 인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위조 상품이 유통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 정품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가품, 유사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관의 이제 포장재 이런 것들을 유사하게 따라해서 이렇게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산 배를 한국산 배라고 해서 원산지 허위 표기 판매를 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바로 전 시간에 관세사님이 뭐 이런 거 짝퉁 단속이라든지 원산지 허위 표기 이런 거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다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았고 또 한국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긴 한데 이제 베트남에서 좀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먹는 건 또 국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외국 수입산 분유라고 속여서 원래는 가짜 분유인데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먹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또 베트남에서는 여성들이 또 이제 그 특히 어머니들이 그 아이 육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정도가 거의 한국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가짜 분유를 마치 외국산 그 고급 분유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제조 공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예, 비슷하게 해서 판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현지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좀 적발을 좀 했었던 사례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에서 이제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살펴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현지에서 지재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예 대응 자체가 어려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세안 국가별로 먼저 지재권 출원을 하시고, 그러니까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것들 뭐 상품에 적용되는 그런 어떤 기술이나 어떤 상표들이 있다면 먼저 아세안 국가별로 출원해 두시고 지재권 꼭 등록을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응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재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크게 두 가지 대응 방안을 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뭐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거죠.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인데 뭐 일단 법원 판결을 받으면 한국과 유사하게 압류라든지 이제 뭐 가처분 등의 보전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고 그 외에로 이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이게 두 가지가 다 민사 접근 방법인데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보전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지 법령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지대권 침해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단 좀 지배권 침해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형사적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민사소라든지 형사소를 통해서 침해자를 합의나 어떤 라이선스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라이선스나 합의를 이렇게 이끌어내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되는데, 일단 이렇게 소송을 걸어놓고 그 사이에 이제 침해자랑 계속 합의나 어떤 이제 회유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리가 우리 쪽으로 양도를 한다든지 양도를 요구해서 양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용권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빨리 보고 어쨌든 왜냐하면 제품을 빨리 판매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유도를 하시는 방법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국가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법체계가 효율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좀 생각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민형사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접근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행정 단속을 이제 요청하는 건데요. 이건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마 한국에서 옛날에 아마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옛날에 이제 특허청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식재산처에 특허사법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명동이나 이런 시장들을 이제 습격을 해가지고 이제 짝퉁되는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유명한 명품들 이제 짝퉁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단속하고 이제 위조 상품들을 압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수사권이나 이제 그런 체포 압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기능들을. 그런 것들처럼 이 동남아 국가에도 현지의 이제 공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장 관리 개발국이라든지 세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게 위조 상품 유통을 신고를 하고 단속을 요청하면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현지에서 지재권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배권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이 지배권이 그 유효한 권리자한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지배권이 그 사람 건지 아닌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배권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등록을 해주는 거는 우리나라 특허청처럼 각국의 특허청이나 그런 기관이 해주는 거고, 경찰이 특허권을 등록해주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지배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그게 맞는지 이게 동일 유사한 건지 막 이런 것까지 다 따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특허청을 통한 어떤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해서 이 유효한 어떤 권리 증서를 가지고 이제 이게 유통되고 있다라고 경찰이나 어떤 이전 공안이라든지 현지 공안에 신고를 하셔야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이제 단속을 하지.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나 한국에서 뭐 등록받은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가세요라고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면 돈 달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잘 확인하시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세안 국가에서 먼저 이런 어찌 지배권을 먼저 확보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베트남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표권 침해 및 위조 상품 유통된 사례들을 보시면 이게 지금 다 화장품 용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보통 이제 생산되는 것들이 많은데 최근에 베트남 자체적으로 공장들이 좀 생겨서 베트남 내에서도 생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이제 무역 제재 때문에 미국하고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무역 제재 때문에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들이 많이 이동해 오면서 베트남 내에서도 공장들이 있고요. 위조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산된 위조 상품들이 가정집에 이런 식으로 보관이 돼요. 보관이 되고 온라인에서 이제 뭐 쇼피라든지 라다다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신고를 해서 이제 단속기관에서 나가서 이제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관소 습격 후 이제 촬영한 증거 사진들이고요. 예, 바코드나 상표 같은 것들 좀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작년에 하노이에 그 위조 상품 창고를 습격해서 이제 한국산 유명 화장품 브랜드 상표권 침해 또는 위조 상품들을 이제 적발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니스프리 이런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스프리 그린티 세안제인데 예, 위조 상품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감안하실 때 현지에서 지재권 확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하시는 방법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내가 어떤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재권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권리가 보호하는 보호 객체가 무엇이고 동일 유사 판단 이런 것들도 대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지재권 보호받는 데 좀 도움이 되시니까 한번 그런 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빠르게 내용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드렸지만 지재권 체계는 각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통점이나 유사점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베트남 지재권 체계를 좀 위주로 설명을 좀 진행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 체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산업재산권하고 저작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작권을 꼭 항상 이렇게 막 뭐 혼동을 하세요.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근데 두 권리는 엄연히 다른 거고요. 산업재산권은 이제 어떤 그 상품의 반복 재생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어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산품과 관련된 어떤 기술과 상표, 디자인 등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하고 그 안에 특허, 상표, 디자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작권은 좀 그와는 좀 다릅니다. 문화예술, 창작 분야에서 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아는 영화, 소설, 뭐 그다음에 음악,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술 작품 이런 것들에 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더 창작 분야. 그래서 좀 보호하는 체계가 근본적으로 산업재산권하고 저작권은 좀 달라요. 산업재산권은 선출원주의라고 해서 누가 먼저 이 기술을 개발했냐, 누가 먼저 상표를 썼냐를 뭐 이렇게 엄청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뭐 시장을 항상 나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내가 이 기술을 뭐 굉장히 브랜뉴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3, 40년 전에 그런 컨셉을 누군가가 이제 공개를 해놓은 경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특허청에 출원했냐를 기준으로 권리자를 판단합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증거 자료 판단 수집이 특허청이 직접 하기는 어려울 거니까. 근데 저작권은 좀 그거랑 다릅니다. 저작권은 누가 먼저 창작을 했느냐. 그래서 창작하자마자 저작권자에게, 저작자에게 바로 그 저작권이 발생하는 그 발생주의를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완전히 좀 체계가 다른데 많은 분들이 저작권하고 막 상표권, 디자인권을 막 혼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양측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같은 상품 판매 쇼핑몰 같은 데에서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저작권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막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양자의 좀 체계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놨고요. 뭐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실용신안이라고 해서 유틸리티 모델이라고 해서 특허만큼 권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기술들도 보호하는 실용신안권을 보호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주로 이제 출원해서 등록을 빨리빨리 받아 놓으셔야 될 것들은 이제 아세안 국가에서 특히 이 상표권하고 이제 디자인권들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그냥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저작권 관련해서 제가 딥하게 설명드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산업재산권이 보호하는 보호 객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옆에 보시면 이제 머세디스 벤츠 많이 좋아하시죠? 자동차 중에 벤츠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벤츠 지금 요 하나만 보시더라도 여기서 지금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산업재산권의 객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특허하면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어떤 구동체계, 파워트레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율주행 시스템, 드라이브 어시스턴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기역학 구조를 만들기 위한 어떤 특정한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카페이먼트 앱 같은 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발명들이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유틸리티 모델,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보다 기술력이 좀 낮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접히는, 저희 자동차 주차할 때 이제 사이드 미러가 접히잖아요. 그런 사이드 미러를 접는 어떤 구조라든지 아니면 여기 스티어링 그 자동차 핸들,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는데 그 스티어링에 이제 스포크가 이렇게 두 개만 달려있는 뭐 이런 어떤 구조라든지 그게 왜 사람이 손을 어떻게 잡기에 좀 더 편하게 만든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실용신안으로 좀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표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이 앞에 보시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벤츠라고 하면 벤츠가 딱 벤츠 하나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이 앞에 보시면 이제 벤츠 자체는 문자 상표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시면 이 삼각뿔, 요거는 이제 그 삼각별, 요거는 이제 로고지 않습니까? 요 로고도 벤츠와 또 다른 어떤 로고 상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을 나타내는 AMG라고 하는 요 문자도 또 별개 또 벤츠와는 또 다른 문자 상표가 되고, 그 다음에 AMG 앞에 보시면 요 속도감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대시 형태, 대시의 굵기를 점점 변화시키면서 나타내는 이런 어떤 도형과 네, 문자의 결합도 또 하나의 상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문자 상표, 엠블럼, 로고, 그다음에 비주얼 디자인 브랜드, 심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표의 하나하나의 상표를 구성하는 거고 다 개별적인 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상표를 출원하실 때 한 가지만 출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출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까 실용신안과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디자인은 또 실용신안하고는 좀 다르게 디자인은 이제 기술력을 본다기보다는 어떤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에 따른 심리적 미감을 보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카바디 디자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미감이 느껴진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유선형으로 좀 잘 빠져 있잖아요. 마치 뭐 헤엄을 잘 칠 것 같은 그런 물고기의 모습 같은 모습이 좀 빠져 있는데 그런 것들 좀 형상화해서 만든 전체적인 차 외형 디자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벤츠의 대표적인 어떤 그 인테이크 그릴 앞에 이제 있는 프론트 인테이크 그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만의 특징적인 어떤 디자인 신미감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적 출원 요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지만 하나의 상품이지만 여기서 다양한 어떤 지재권들이 다 출원이 발생이 되고 출원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보호 객체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베트남도 한국과 똑같게 이게 이제 똑같이 이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그 저작권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알아두실 것들은 이제 요 서브젝트 매너라는 게 결국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보호 객체가 무엇이 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 만약에 이제 얼마만큼 보호를 받느냐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특허 같은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출원일입니다. 등록이 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출원일로부터 20년을 보호하는 거고 실용신안은 이제 출원일로부터 10년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출원하고 나서 모든 특허나 모든 실용신안을 다시 등록을 시켜줄 수는 없거든요. 앞서 유사한 기술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기술 내용들에 대비해서 얼마나 진보하게 발전이 되었느냐를 따라서 특허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심사 기간이 있거든요. 심사 기간이 길입니다. 보통 한 뭐 1년이 넘고 막 2, 3년 막 이렇게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출원일은 2024년에 했는데 심사가 걸리는 기간은 2년이라고 하면 2026년도에 등록이 되면 2026년도부터 등록된 이후부터 보호를 한다고 하면 지재권이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심사하는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 동일 유사한 기술들도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심사 이후에 등록이 되면 출원일로 소급을 해서 출원일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트레이드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도 출원일로부터 10년 이제 보호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표가 특허와 좀 다른 점은 상표는 10년마다 계속 갱신할 수 있고 영구히 존속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계속 10년마다 갱신을 한다면 근데 이제 특허는 20년 이후에는 이제 무조건 퍼블릭 도메인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사회 공익적인 목적과 그다음에 개인의 사익을 조화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그런 건데요. 시장은 원래 이제 반독점법이라든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누군가 계속 독점을 시켜놓으면 실은 시장이 발전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특허의 제도의 가장 큰 어떤 장점이자 이제 이런 것들은 너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용들을 공개를 해. 그 대가로 우리가 독점권을 줄게.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 이제 경쟁하는 사람들이 그 특허 기술을 보고 분명 또 개량된 기술을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성장을 하려면 그 기술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인 어떤 그 공익과 그다음에 개인의 이익을 이렇게 조화시키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것들이 특허고 상표 같은 경우는 그거랑은 별개로 어떤 소비자의 신용이라든지 어떤 브랜드의 뭐 화체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기업의 신용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오래 가져갈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이렇게 좀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갱신 제도를 두고 있고요. 디자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출원일로부터 5년, 최대 15년까지 이제 이제 기간을 가져갈 수 있는데 디자인도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특허 내용하고는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 디자인도 한번 공개가 되면 또 누군가가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리고 워낙 유행주의가 빠르다 보니까 보통 한 5년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기로 했지만 뭐 나중에 뭐 물어보시면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세안 국가에서 이제 지재권 신속하게 확보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전에 뭐 심사 기간이 막 오래 걸린다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안드리는 바는 일단 우선 심사 제도가 있는 국가의 지재권 출원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식재산처가 출범하면서 원래는 우선 심사 제도가 한국에 있었었어요. 근데 우선 심사 제도 이외에 또 하나 그 위에 또 다른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원래 패스트 트랙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슈퍼 패스트 트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심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특허나 뭐 이런 어떤 그 상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사되는 기간을 굉장히 좀 빠르게 단축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나라에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이제 각국의 어떤 행정력, 특히 특허청의 행정력이라든지 그 나라 법 체계에 따라서 이게 좀, 제도의 보유 여부가 달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되고, 어쨌든 우선심사, 이런 우선심사 제도가 있는 국가에 지재권 먼저 출원을 하셔가지고 등록에 필요한 심사 기간 단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출원, 어떤 일국에 먼저 출원을 하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출원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조약 우선권 주장이라든지 특허 같은 경우는 PCT 또는 이제 마드리드 상표 같은 경우는 마드리드 제도를 통해서 이제 다른 나라 국가에 동시다발적으로 출원할 수 있는 그런 출원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용하시면 한국에 출원을 해놓고 한국에 출원한 날짜를 바탕으로 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 그 날짜에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해외가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대가 다 다르고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출원한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출원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미국에 지금 출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 지금 특허청 문이 닫혀 있고 거기에 접수되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시간들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이런 지금 PCT나 마드리드 제도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출원율을 싱크로나이즈드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구체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전문가, 뭐, 현지, 변리사라든지 아니면 특허 변호사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말씀을 해보시고 국내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특허법인이 있으시면 거기 변리사를 통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세안 국가별로 존재하는 심사 가속 제도를 이용하시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가장 전략은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한국에서 먼저 빠르게 왜냐면 한국에선 지금이라도 당장 바로 출원하실 수가 있잖아요. 전자출원 제도로 바로 출원하실 수 있으니까 출원하시고 심사 기간을 줄이시면서 빠르게 출원하시면서 뭐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원을 기반으로 베트남에 이런데 이제 우리나라 출원으로 소급받는 어떤 그런 출원을 하시든지 뭐 이런 식의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빠르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심사 기간을 빠르게 단축시켜가지고 빨리 등록을 받으면 그 해외에 출원했었을 때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서 심사 결과를 조금 이제 참고해주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장에서 그걸 설명드릴 건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조금은 그 해외에서 이제 지재권 출원하고 등록하는 데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PP 두 번째 PPH라고 해서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Patent Prosecution Highway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허 심사 하이웨이, 특허 출원 하이웨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출원된 특허 출원의 심사 내용을 기반으로 그 나라에서 참고를 해서 빠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국에서 한번 이제 심사를 해봤으니까 한국에서 처음에 심사를 할 때 국제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비슷한 기술 내용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봤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리던던시 더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다. 더 그 반복되는 내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협약을 맺는 거죠. 양 특허청끼리.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빨리 출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펙이라고 해서 아세안 국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협약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아세안 국가 하나에서 예를 들어 출원을 했었을 때 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그 제1국, 그러니까 최선 출원국에서 했었던 어떤 출원 심사 내용을 갖고 결과를 참조를 해서 자국 내에서의 심사를 가속화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가 좀 그나마 체계가 잘 돼 있으니까 싱가포르에 출원을 해서 싱가포르는 이제 아세안 컨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스펙을 이용해서 베트남에 들어오신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PRP라고 해서 Pattern Recognition Program이라고 해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에서 지금 Pattern Registration, 그러니까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자체를 바로 그냥 거의 심사 없이 그냥 현지에 특허 등록 바로 가능한 단계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나 라오스 요즘 뭐 말이 많은 캄보디아긴 하지만 어떤 이제
자체적인 행정력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 좀 약간 의존을 하고 있는 체계죠. 그다음에 각국별로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이치원 유니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각국별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심사 가속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까 전에 한국에 대해서 먼저 출원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해외 각국에 출원을 할 때 내가 한국에서 출원하는 날짜로 소급받고 싶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원한 날짜로부터 1년 내에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 안에 다른 나라에 출원을 하면서 나 한국에서 출원한 날짜랑 동일한 날짜로 소급시켜줘 라고 하면 한국으로 출원한 날짜로 소급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 파리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만 대부분 파리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세안 국가는. 그다음에 이제 상표 같은 경우는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6개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PCT나 마드리드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와이포에 출원하는 겁니다. 그 와이포는 유엔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국제적으로 국제 지식재산기구, 세계 지식재산기구의 줄임말인데요. 월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오피스인데 여기에 이제 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출원을 하시게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은 하나의 수리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원을 접수를 해서 와이포라는 데로 던져줍니다. 그럼 이 와이포에서 출원할 때 그 나라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 틱박스에 이렇게 띡띡띡띡 해가지고 뭐 KR, 그다음에 US, 뭐 그다음에 이제 GB, 뭐 아니면 뭐 이제 독일이면 뭐그 저머니 뭐 이렇게 뭐 DR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DE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씩 이렇게 틱틱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체크를 해서 PCT나 마드리드 프로토콜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한국 특허청이 그걸 받아줘서 수리관청 역할을 해서 와이포로 던져주면 와이포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나중에 그 틱박스가 되는 대로 한꺼번에 다 쏴버립니다. 쏴버리면 이제 해당 국가로 들어가서 해당 국가 특허청에서 그 내용들을 받아서 다시 한번 재심사를 해서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출원일을 일관되게 하나로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날짜로. 그래서 이제 PC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출원했었을 때 이제 특허인데, 특허의 경우는 PCT인데, 30개월의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주어집니다. 요 그레이스 피리어드라는 거는 이제 와이포에서 각국 개별국 내가 들어가고 싶은 나라로 국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 그 국내 단계로 진입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표 같은 경우는 이제 마드리드를 진행하게 되는데 마드리드 경우는 아까 조약 우선권처럼 6개월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한국에 갖고 있는 출원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한국에 출원도 하시고 베트남에도 같이 함께 출원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가장 빠르게 하시려면. 근데 이제 뭐 한국에 굳이 출원을 안 하고 싶다. 뭐 이러시면 이제 베트남에 직접 출원하고 싶다. 이러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리나라도 이건 비슷합니다만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출원인, 그러니까 즉 개인이나 법인,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개인이 출원인이 되실 수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법인 사업자가 출원인이 되실 수 있는데 요 개인 또는 법인이 만약에 이제 출원인이 되면 베트남 내 주소나 영업소, 거소가 없을 경우 뭐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현지 특허 변호사, 베트남에 이제 변리사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현지 특허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가지고 대리인에게 위임시켜서 출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원인이 베트남 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을 경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외국 법인도 베트남 법인과 동일한 절차로 출원이 가능하고 개인도 출원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베트남으로 출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현지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선임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선임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냥 넘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지원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해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뭐 이제 50%까지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특허부터 상표, 이제 뭐 이런 디자인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드리고 있고 전 세계에 저희가 지금 10군데가 지금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하나, 태국에 하나,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 두 군데, 미국에 두 군데, 멕시코에 하나, 독일에 하나, 일본에 하나, 인도에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각국마다 또 관할하는 권역이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 좀 요게 글자가 좀 작게 되어 있어서 좀 잘 안 보이실 건데 여기 지금 요 제가 안내드린 여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IP 센터에 대한 내용도 좀 찾아보실 수 있고 IP 센터가 가지고 있는 관할 권역에 대해서도 좀 보실 수 있어요. 저희 지금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전역과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까지 관할을 하고 있고 제가 1년에 최소 2번 이상은 그런 국가들을 방문해서 어떤 기업들 상담도 드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지금 이건 이제 출원 내용은 아니고 상표가 이제 지대권 피해를 당했었을 때 관련된 내용들인데 저희가 이런 내용들도 아까 여기 보시면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관련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비용들 같은 것들이 문제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이런 것들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또 그리고 꼭 저희 보험뿐만이 아니라 아마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뭐 중진공 수출 바우처라든지 아니면 뭐 특허전략개발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 RIPC, 그 지역 지식재산센터 RIPC라든지 아니면 테크노파크 이런 데서도 다 어떤 이런 해외 출원된 해외 지재권 출원과 관련된 비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비용 지원 사업들은 다 그 비용이 특허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 나와서 자기들이 그런 걸 한 번에 다 이렇게 기업들 지원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기업 접촉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진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다 지금 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보건에서 사업을 이용하실 수가 없는 뭐 조건이시라면 다른 쪽에서 한번 이런 유사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해외에서 지재권 출원을 한번 꼭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좀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하고 말을 빠르게 했는데, 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거나 이러시면 저희 쪽으로 이렇게 대표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대표 메일 주소 전화 주시거나 요거 대표 전화번호. 이거 한국 인터넷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베트남 사무소에 한국 인터넷 전화를 개설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국 번호로 전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전화 전혀 아니고 뭐 국제 전화에 따른 어떤 그런 뭐 로밍료나 이런 거 전혀 발생 안 하실 거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요까지 짧은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베트남 관련해가지고 FTA 실무와 지재권 보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Q&A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참여해주신 기업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채팅창에 그 발표 자료 공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 녹화본 영상이랑 이제 발표 자료는 같이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성공적인 베트남 시장 진출을 기원하며 이것으로 오늘 베트남 온라인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